오늘부터 버스나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제2, 제3의 전태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업무량 증가로 과로사 등이 잇따르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토요일은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소환해 12시간 동안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당시 수사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체육시설 같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시내 곳곳에 계도를 벌였는데요. 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잘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좋고요. 방지 차원에서 그게 좋은 거고 2.5만 안 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먹기 전후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마스크 쓴다. 저는 취지가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 취지는 좋은데 그거 한 번 안 썼다 그래서 10만 원씩 벌금 때린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징벌적인.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모두 다 착용하셔야 되시고 운동하느라 호흡이 가빠지면 숨쉬기 힘들 수 있지만 이용객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들 말합니다. 숨막히죠. 약간 갑갑한데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20대 대학생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이튿날 숨져서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대학생 21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청주의 자취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집에서 쓰러진 채 부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에서 A씨와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주민 20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외에도 충남, 강원,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43명 가운데 수도권이 88명으로 가장 많지만 충남이 9명, 전남 8명, 강원과 광주 각 6명 등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 충남, 강원, 경남 순으로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과 관련해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 보험사와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에서도 확진자가 3명씩 늘었습니다.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격리 중이던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서구의 대구 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40명이 됐습니다. 현재 직장, 군부대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은 언제든지 집단 감염으로 폭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취약시설 안에서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 30대 비중이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들어 3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 발생, 확진자 접촉, 해외 유입, 감염 경로 조사 중 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13%에 달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비수도권 확진 상황 어제 저녁 추가로 나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인제구는 기존 50대 여성 확진자 A씨의 남편과 20대 딸, 지인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A씨와 지인 5명은 최근 금융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해서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화천, 홍천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교장 연수 과정에서 같은 조를 이루거나 같은 학교를 방문했으며 확진되기 전에 여러 교사와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다녀간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4곳의 등교를 오늘부터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천안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돼 학교 4곳이 등교 중지됐습니다. 이틀 사이 서북구 지역 초중 고교 4곳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학생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교 2곳에서는 어제 이동식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 등 800여 명을 진단 검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전체 국민의 60%,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을 확보한 뒤엔 특례 수입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기간 내 백신을 들여올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3상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간 곳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4개 업체 정도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쯤 3상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미 보건당국에 제출해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들 중 일부와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실질적인 논의를 여러 차례 해왔고 조금 남아있다. 정부는 일부 업체가 백신 개발에 최종 실패해 선입금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충분한 구매선과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미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놓은 만큼 2천만 명분은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협상으로 올해 안에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백신 확보와 안전성 등을 논의할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입에는 감염병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특례 수입 절차가 적용돼 수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먼저 들여온 뒤에 정식 허가 심사는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비슷한 경로가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물량 확보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을 고려하며 침착하게 예방 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간 11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3상 임상시험 실시 지역의 감염률이 지난주 두드러지게 높아지면서 시험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시험 결과 잠정 분석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53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한 사람과 가짜약을 접종한 사람 비율로 측정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시험 분석 결과를 얻으려면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정 수에 다다라야 하는데 53명은 모더나와 FDA가 협의해 결정한 숫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으로 인해서 미 행정부의 공식 지원 없이 정권 인수 업무를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가 정보당국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업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총무청의 승리 선언이 필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불복으로 총무청이 선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인수위는 캠프의 자체 인맥을 통하거나 심지어 책을 참고하며 필요한 부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는 전직 관료들로 이들이 기관 인수팀에 포함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인수 업무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과 통한 것은 국무부의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안보 분야일 텐데요. 그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 안보와 연속성 차원에서 브리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안보의 연속성을 위해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결론이 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 총무는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안보 관점과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바이든의 브리핑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척 그레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에 특히 기밀 브리핑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00년 대선인데요.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이 플로리다주 개표를 놓고 한 달여간의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부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됐고 이듬해 9.11 테러가 났습니다. 당시 초당적 9.11 보고서는 테러 공격을 앞둔 안보 태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미국의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업무 인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가운데 실제 노림수는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등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전략은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서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이들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의료 장비 부족으로 허덕이던 5월 초 이후 6달 만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코로나19 조언을 해주는 한 전문가가 미국을 최대 6주간 봉쇄하는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전날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봉쇄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4주에서 6주간 봉쇄하면 아시아나 뉴질랜드, 호주가 한 것처럼 감염자 수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와의 소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는 약 14분간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첫 소통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바이든 당선인의 한국전 기념비 헌화를 언급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요청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서 한국은 린치핀, 즉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며 평화 정착의 핵심 동맹국으로 짚은 겁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대화는 각각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이 중국 견제 전략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지리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통화 내용을 직접 평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미중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 추진될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문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는 중국은 러시아와 힘을 합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상하이 협력기구의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사실상 정해진 직후인데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어 운명 공동체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精诚合作，砥砺前行，推动本组织得到更大发展，构建更加紧密的命运共同体。
시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러시아와는 군사는 물론 식량과 에너지, 5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통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15일 서명될 예정인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에도 적극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区域内产业链、供应链仍然面临着风险的背景下，尽早签署协定，对于促进区域内的经济复苏、维护全球经济稳定具有重要的意义。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 방한에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성사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2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됐습니다.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제2, 제3의 전태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직원 67이 일하는 봉제 공장. 16살의 바느질을 처음 배운 홍은희 씨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만큼이나 숨가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원단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직접 패턴 제작, 재단까지 해서 작업해서 완성 제품까지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손이 닿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 기술직이란 자부심으로 일해왔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을 보면 헛헛합니다. 먼지 풀풀 나는 공장에서 기관지병을 달고 살지만 하루 14시간씩 주 6일 일해 받는 돈은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법정 노동시간 보장이나 4대 보험 같은 건 그림의 떡입니다. 작업장이 워낙 영세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분들한테는 개선된 점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개선돼서 작업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는 뭐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거는 뭐 다락방이 없어지고 환풍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두웠던 공장이 좀 밝아지고 이런 부분들이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트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배송하며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던 이수암 씨는 지난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이 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노동부가 부당계약 해지로 보고 복직을 명령했는데도 이 씨는 8달째 무직 상태입니다. 제한한 복직 일자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또다시 계약 해지한 겁니다. 이 씨는 노조원인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지키기 힘든 억지 일정을 잡은 거라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보통 비용은 차량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1,800, 2,000 정도 되고 재반 사항을 갖추고 들어가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좀 많이 걸린다. 2018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60여만 명, 전체 노동자의 16%에 이릅니다. 5명 중 1명은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 등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우리는 기계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열악한 근로조건을 바꾸겠다며 싸우다 한 줌의 죄가 되었던 봉제사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마지막 외침은 50년이 흐른 지금도 허공에 떠도는 듯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40대 외부 업체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발전소 건물 외벽 계단에 안전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계속 앉아있는 모습을 동료가 수상하게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참고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2년 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데 이어서 지난 9월에도 석탄 하역설비 반출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당회의에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공감한 데 이어서 민주당도 자체 법안을 내며 변화를 보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법안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유예기간 4년을 둔 게 아쉽다며 3당 대표가 모여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소중해진 대표적인 필수 노동자가 바로 택배 기사인데요. 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합당한 대우뿐 아니라 택배 기사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되고 토요일은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1일 과도한 작업량에 항의하며 일부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서로의 양보로 택배 대란이란 파국은 피했지만 최근 5년 택배를 하다 건강을 해쳐 숨진 희생이 23명이나 되는 걸 보면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과로 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그래서 나왔습니다.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먼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이 권고됩니다. 노사협의로 지금은 없는 토요 휴무를 유도해 택배기사의 건강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참에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은 뜯어고치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보다 모자란 택배 분류 인력을 늘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떨어진 택배 가격 구조를 고쳐야 기사들이 더는 무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내년까지는 택배 가격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막아섰는데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직 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사실상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차장 검사가 재판까지 넘겨져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징계법에 따라 직무 배제를 해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본 뒤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윗선에서 독직 폭행죄 적용을 밀어붙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첫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조사한다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장관이 총장 참모진인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도 월권이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별도의 법률 지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법률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인권보호에 보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막아서느냐며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깊어진 가운데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먼저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국장 발언을 적은 속기록을 놓고 벌어진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발췌해서 의원님의 입맛대로 제조 가공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소리 안 해. 뭔 제조 가공을 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제조 가공이에요? 제조 가공이지요. 여기 분명히 나눠준 게 아니고요라는 답변이 있는 건 의원님은 있어요.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나눠준 건 아니지만 집행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집행을 자꾸 했다라고 허위 자백 강요하듯이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추 장관의 반박으로 질문과 답변이 엉키는 상황이 되자 급기야 여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정도껏 하라며 추 장관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활비로 직원들 격려금으로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입니까? 추미애 장관은 최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때리기가 부작용을 낸 거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에 뼈아픈 응수를 던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6월 초만 하더라도요.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소환해서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소환 조사인데 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과 관련한 피고 발인 신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후 서울중앙지검이 최 씨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최 씨의 사위이자 윤 총장 동서인 유모 씨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 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한 만큼 병원 운영에 최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동업자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게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이러한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모 사건과 함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전시회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과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7% 올라서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넘어 부산과 대구 등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을로 접어들수록 상승폭이 커지더니 7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마포 등 역세권 대단지에 학군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매주 좀 심하게는 1억씩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군 수요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위주로 금액이 더 높고 더 찾기가 힘들다고. 문제는 지방 아파트 전셋값이 서울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전부터 매주 상승폭을 키우더니 이번 주에는 0.27% 올라 지난 2013년 10월 둘째 주 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아파트 가격도 0.27% 올라 통계 집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이 0.56% 폭등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전셋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매매가 상승세가 일부 나타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김포시는 아파트값이 지난주 1.9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무려 4%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대출과 세금 등에서 규제가 덜한 곳으로 투기 수요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셋값 대책을 고심하는 사이 비규제 지역 집값의 풍선 효과마저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정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 공급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 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소득 요건은 130%와 140% 이하로 각각 완화됩니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 원, 140%가 월 778만 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 원과 9,336만 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면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늘어서 급격한 세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만 낮춰도 정부 안과 비교했을 때 세 부담이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닌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역이고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보자며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어려운 현안들도 서로 불신을 줄여나갈 때 양국 정상들이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일의원연맹 김진표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의 인사를 겸한 합동 간사회의입니다. 일본 의원들은 엄중한 양국 관계와 코로나19 확산 속에 찾아온 우리 의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お互いに腹を割って率直にですね、意見交換をすることができて、両国の新しい関係をですね、築い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 1시간 반에 걸친 회의에서 양국 의원들은 한일 교류를 재개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올해 안에 온라인으로 양국 의원연맹 총회를 열 것과 내년 초 한일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일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양국 의원연맹에 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젊은이들의 교류를 늘려 양국 간 깊어진 불신의 폭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이 현안 문제들을 양국의 정상들이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의원연맹은 당일 이튿날 스가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한국 국회의원들을 맞이하는 스가 총리가 현안 해결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외교당국 사이에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의 해법을 놓고 긴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 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김진표 회장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관련한 5건의 국제회의에 잇따라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첫 순서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부의 기존 신남방 정책을 확장한 추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대면 정상외교는 어려워졌지만 국가 간 공동 대응해야 할 글로벌 현안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된 올해 관련한 5개의 정상회의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회의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형편이 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에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플러스 전략을 내놨습니다.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과 교육 문화 분야의 더욱 폭넓은 교류, 미래산업과 안보 분야 협력 등 7개의 핵심 협력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크게 반기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하고 마지막 회의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곳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소통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뚫지 못할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힘을 모색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는데 당시 수사검사 2명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 9년 뒤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 씨의 미립부 근거라던 중국 출입경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누명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벗겨졌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게 아니라고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확정 5년 만에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유 씨와 가족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처럼 또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도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를 위조한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법 절차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결국 그 사건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피해자에게 물론 보상하고 피해가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국가와 간첩 조작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당시 국정원이 꾸민 허술한 증거를 방관한 검사들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에도 국정원 조사관 2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들도 협박과 가혹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조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바이든, 북핵 문제 긴밀히 협력. 바이든,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대중 압박 메시지. 오늘 조간 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통화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해 반중 전선 동참을 우회 압박함과 동시에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당선인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었는지 해석은 갈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스크를 받지 못해 분진을 뒤집어 쓴 사진.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오늘 한국일보는 여전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보여주는 강렬한 이 사진을 일면에 실었고 조선일보엔 정부가 노동개혁도 약속했던 보완책도 없이 52시간 근무만 밀어붙여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가 일면에 올랐습니다. 또 내일로 다가온 노동자 대회와 관련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광복절 집회 직전 대비 하루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정부 대응은 사뭇 다르다며 주최자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방역 기준도 달리 적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전셋값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 매매마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일면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이 지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투기성이 짙은 똘똘한 한 채도 규제하고 전 부처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꺼낸 휴대폰 비밀번호 은폐 처벌법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비판이 거센데 한국일보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법조계 지적을 실었습니다. 이외에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서민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가는 걸 꺼려 위암 진단율이 11%나 줄었다는 중앙일보 기사와 여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에서 최근 여가부 장관의 설화를 문제 삼아 청와대에 경질을 요청했다는 소식,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매각을 추진한다는 후속 소식도 오늘 주요 기사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로 큰 추위는 없는 상태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18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온화해서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9도,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일째 영동과 영남 지방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부터 버스나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이 올해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과로사 등이 잇따르는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토요일은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소환해 12시간 동안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버스나 식당, 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시내 곳곳에 계도를 벌였는데요. 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잘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좋고요. 방지 차원에서 그게 좋은 거고 2.5만 안 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먹기 전후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마스크 쓴다. 저는 취지가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 취지는 좋은데 그거 한 번 안 썼다 그래서 10만 원씩 벌금 때린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좀 징벌적인.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모두 다 착용하셔야 되시고 운동하느라 호흡이 가빠지면 숨쉬기 힘들 수 있지만 이용객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들 말합니다. 숨막히죠. 약간 갑갑한데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3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12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3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52명, 경기 34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88명이 확진됐고 충남 9명, 전남 8명, 강원, 광주 6명씩, 경남 3명, 부산, 대구, 대전 각각 2명, 경북, 제주에서 환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올해 안에 전체 인구의 60%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최우선적으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기본입니다. 또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시행의 편리성, 또 적시에 이를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운송 체계 등 종합적으로 모든 면이 사전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 백신 기업 큐어백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섭씨 영상 5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큐어백은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영하 60도에서 영상 5도 사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영상 5도에서 적어도 3개월간 효능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기업 화이자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돼야 효능이 유지됩니다. 큐어백은 조만간 자원자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에 백신 3억에서 4억 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인 대상 접종을 내년 1, 2월쯤 시작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스푸트니크5를 개발한 알렉산드르 긴츠부르크 소장은 백신 생산량이 월 500만에서 600만 접종 분량에 이르는 시점인 내년 1, 2월쯤에 일반 주민 대상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이 미국을 최대 6주간 봉쇄하는 구상을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룬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봉쇄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4주에서 6주간 봉쇄하면 아시아나 뉴질랜드, 호주가 한 것처럼 감염자 수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하루 2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한동안 침체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바이든 당선에 침묵하고 있는데 북미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정부의 물밑 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과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의제와 함께 북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취임 후에도 주요 과제로 다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대선 뒤 첫 고위급 인사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측 인사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평가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무슨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국도 대선 국면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금 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첫 단축격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하원에서 의원 52명이 지지 서명에 나설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르면 내년 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가망없어 보이던 북미 협상 재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한미가 협력을 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기 재개하자 이런 의도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장고 끝에 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전략 도발에 나선다면 대화나 협력의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 신인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새 행정부를 테스트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 양 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선제적 제안을 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도 섣불리 반응을 내보이기보다는 한미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걸음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면서 최후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 국무부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통신 회선 지원과 통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온 외국 정상들의 축전 수십 건도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정권 인수를 위한 기관 검토팀 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미 연방총무청은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청사 출입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보 브리핑 불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 비협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Vice President Biden getting the briefings to be able to prepare himself and so that he can be ready. The president's already getting thos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former vice president getting those. Kamala Harris is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She has all the clearances that she needs to be able to do that.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 발표를 저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노동계가 전태일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은 50년이 지나 법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노동계가 추진하는 전태일 3법에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노조 활동 권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보장하자는 게 전태일 3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법안 모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형성된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정의당은 노동계 위반과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전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자체가 마련이 되었냐,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이 산업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준비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노동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지만 산업재해의 문제는 결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선뜻 나서는 정당이 없습니다. 두 법안 모두 노동자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거대 양당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법 개정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3법과 비슷한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제출된 적이 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고 문 대통령이 훈장까지 추서한 올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검은 분진을 뒤집어 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회사가 얼마 전부터 성능이 떨어지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측은 과한 주장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던 절규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의 공정은 현대차 전주공장 소재공장의 집진기 설비 공정입니다. 네. 화박이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고 집진기 설비가 있는 장소와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쌓인 분진 등을 치우는 일을 하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한 3분에서 5분만 지나도 이렇게 시커매집니다. 저희가 요구한 그 정기 건강 검진에는 폐활량 검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마저도 올해는 안 했고요. 또 다른 폐와 관련된 특수 검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관지 쪽뿐만 아니라 분진의 각막도 찢기고 피부병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는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로 방지 대책은 먼저 작업체계 조정과 업무용 앱 차단 등을 통해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사별 배송량 등을 고려해서 노사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택배업계에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적정 작업 시간 등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준수하겠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도입은 택배기사들이 토요일 물량을 월요일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월요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야 배송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진택배에 이어 롯데택배도 중단하기로 한 만큼 다른 업체들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막 부딪히려고 정도가 하고 정도 많아요.
자, 그걸 보고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택배 기사들은 입구에 차를 세운 뒤 멀게는 200m를 걸어가 물품을 날라야 합니다. 다른 아파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한 바퀴를 저기로 돌아서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노약자 어린이 안전. 하지만 실상은 택배 차량만 막아놓은 겁니다. 다른 차량은 경비실에 말만 하면 울타리를 열어줍니다. 자기네 편리를 위해서 무조건 빠르고 큰 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속도를 빨리 내고 못하니까.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건 지난 2일. 그전엔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해 보통 2시간이면 배송을 마쳤는데 지금은 5시간 넘게 걸립니다. 어저께 집에 가다가 저녁 먹고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배 기사가 이거는 된다는 거는 이건 상상을 초월이야. 아파트 측에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말하지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높이는 2.3m 정도입니다. 보통 2.7m 정도인 택배 차량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데요. 새 차를 사려 해도 기사들이 직접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점으로 꼽힙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 입장에선 손수레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여간 고충이 아닙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이제 이유가 되잖아요. 공동 택배함이라던가 아파트 단지 내에 좀 설치해서서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들은 택배 차량이 단지 안에서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합의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에서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받아 적발됐습니다.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잇따라 윤석열 총장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총장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동시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직무에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추미애 장관이 정치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소 복잡한 심경도 읽힙니다. 자기 당 소속 정치인 가운데 이렇다 할 대권 후보가 없다는 점 때문이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면서 검찰의 중립성이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많은 검찰들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 같은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윤석열 총장이 쫓겨나서 인기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해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쫓겨나는 경우를 연출할 수는 있는데 그럼 더 인기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분을 지금 해임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채우는 내년 여름쯤이면 이미 야권 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텐데 지금 인기가 높아봤자 야권에 방해하는 교란 요인일 뿐이라는 진단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초유의 현상을 두고 이런저런 정치권의 여진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네,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시민 후보 찾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달랠 당내 인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린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 경선 규칙을 결론 냈습니다. 당원을 배제한 시민 100% 선택으로 후보 4명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경선에서 당원 투표를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부 인사도 경선 참여가 가능하고 본선 후보 4명 중에 1명은 정치 신인을 꼭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당내 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문턱을 낮춘 겁니다. 역량이 있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상승에 한계가 있는 신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종합토론 등을 통해서 역량을 검증하고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본 경선에서 시민과 당원 비율을 5대5가 아닌 8대2로 시민 참여폭을 늘리고 1대1 토론을 여러 차례 실시해서 시민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못 채우고 출마하면 감점을 주던 조항도 일찌감치 삭제했습니다.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성 후보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성난 민심을 달랠 지역정책 알리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 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는 후보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거라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각각 유불리를 따져가며 당 안팎에서 필승 후보 찾기에 고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특별활동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특별활동비도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먼저 법무부의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특활비 집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님의 그 발언 때문에 특정 인사가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은 국무위원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또 문제성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요. 장관의 권한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또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지시하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형사법상 진술 거부권과 자기 방어권 등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원칙을 하루아침에 유린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부끄럽고 침묵하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화가 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인권 국가인 프랑스나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부호화된 데이터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라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고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은 5년 이하, 일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는 8천만 원, 부친에게는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선거 후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수사검사 2명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 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 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B씨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8촌 이내 혈족끼리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근친혼 금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혼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 A씨 측은 외국 사례를 내세워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은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아니면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도 4촌 이상 반계 혈족은 혼인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이나 8촌 혈족 사이 결혼은 자녀에게 유전 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비근친혼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입법 예를 보면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컨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3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고 4촌 이상의 혼인을 허용하거나 반면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을 내세웠습니다. 근친혼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과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혼인 풍습과 친족 관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혈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가족 및 친족을 기본 단위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근친혼 금지 조항이 우리 고유의 동성동본 결혼 금지 전통에서 파생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을 치르거나 제사를 지내는 조상 중심적 풍속을 고려하면 8촌이 근친이라는 개념은 타당하지만 본래는 자기 중심적 경향이 강한 만큼 너무 포괄적이란 반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근친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유하는 게 이게 이 바탕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뒤 2005년이 돼서야 8촌 이내 혼인금지로 바뀌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른 근친혼 금지 조항이 시대 변화에 따라 또 한 번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장판 등 전기 매트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달과 비교해 전기 매트류 상담이 46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의류 섬유가 52%, 화장품이 33% 늘었습니다. 전기 매트류는 작동 불량과 온열 기능 미흡으로 AS나 제품 교환을 신청했지만 처리가 지연돼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은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8.7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오늘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쪽 지역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8.7도, 대전과 대구 3.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8도, 대구 19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몸을 불사질렀던 청년 노동자, 고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울려 퍼진 지 오늘로 꼭 50년이 됐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도식이 오늘 열립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도식 소식과 함께 오늘의 노동 현장은 어떤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네,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로 집계되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